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2강입니다. 제 1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충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용장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는지 또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다 그러면 어플리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어떤 영어로 이렇게 한다면 무역 용어에서 그렇게 하고요. 수입자, 임포터, 근데 개설인 또 오프너라고 얘기하죠. 수입자니까. 그다음 매수인은 바이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거래 당사자 간에 대한 그 영어 구분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를 잘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오래간만에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125페이지에 보면 신용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에 대한 아까 그 영어로 나오는 건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125페이지에 보시면 신용장의 유효 기간이 나옵니다. 유효 기일. 여기 이제 한번 같이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그 중간중간에 설명을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용장 취소 가능 또는 취소 불능에는 선적을 위한 최종 기일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기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장은 언제까지 1년 후에 물건을 실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신용장에 대한 개설은 명백하게 몇 월 며칠까지의 그 유효기간, validity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보시면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일의 일자는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위하여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 기일을 뜻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 최종 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효기일의 일자는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위해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 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완료하는 최종 일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므로 만기되는 날 은행 마감 시간 전에만 어음과 선적 서류를 제시하면 되고 제시를 받은 은행은 그 다음 날 은행 영업시간 지급할 수 있다.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만일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공휴일에 만료가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통일규칙 제44조 A항 규정에 의해서 연장된 기한 내에 제시되었음이라는 그 문헌의 은행 증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의 유효기간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126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126페이지에 보면 은행에 가서 신용장을 어떻게 개설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대략 신용장 개설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6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신용장 개설하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매매 계약서의 승낙에 의해서 무효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수입자는 신용장을 개설해야 된다. 이 말 뜻 아시죠? 자, 혹시 또 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입자예요. 수입자가 수출상이에요. 이건 뭐 자꾸 몇 번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외우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얘기가 나올 때는 이 흐름도를 먼저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자하고
수출상이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이게 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신용장 개설을 하기 전에 먼저 은행과 신용장 개설, 여기 맨 위에 먼저 볼게요. 수입자는 신용장 개설 무효 죄송합니다. 매매계약서의 승낙에 의해 무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무효계약이 이제 매매계약 체결이에요. 수입자는 신용장을 개설해야 된다. 수입자는 어디다가요? 자, 개설은행. 이 개설은행에다 뭘 해요? 신용장 개설을 해요. 근데 이게 신용장 개설 그냥 해준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신용장 개설을 그냥 안 해줍니다. 자, 여기 제가 뭐라 그랬었죠? 일정 금액에 대한 물품 대금의 일정 금액을 담보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담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신용장 개설을 하기 전에 먼저 은행과 신용장 개설 한도 약정을 맺어야 돼요. 신용장 개설 한도 약정이에요. 한도 약정이라는 말은 자, 전에 한번 맨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불을 수입하기 위해서 만불을 수입하려면 자, 7,000불을 수입하려면 여기다가 만불을 한도 약정을 해야 돼요. US 달러. 이 만불에 대해서 한도 약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한도 약정은 뭘로 하냐면 현금이나 거기에 맞는 부동산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럼 먼저 나가지 말고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해가 갈지 몰라서 두 번째 보세요. 신용장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개설은행이 어디에? 개설은행이 여기죠. 수입국에 있나요?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대로 환호음을 발행해서 개설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한다 그랬어요. 지정하고 신용장의 요구 조건대로 서류만 보내면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지급 확약의 의미다. 개설은행이 조건 없이 개설해줄 리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돼 있다 그랬어요? 지급 확약이에요. 지급 확약이면 무조건 서류에 의해서 환호음 서류에 의해서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무조건 확정적으로 약속하겠다 확약한다는 거예요. 여기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입자가 나중에 가서 돈을 서류가 와서 돈을 못 내거나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렵거나 아니면 없어질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 확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설은행이 조건 없이 이거를 무조건 신용장 다 개설하겠습니다라고 무조건 개설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먼저 은행과 신용장 개설 한도액을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담보가 있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정이 어려워요. 은행에 가서 무조건 신용장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만불이라면 만불에 대한 현금이나 또는 그 몇 퍼센트의 현금이나 거기에 걸맞는 부동산을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은행과 신용장 개설 한도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담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정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국계 은행의 경우는 개설은행의 일정 비율의 현금을 담보금으로 내면 개설해주기도 한다. 제가 만불이면 서로 신용관계가 좋다면 개설은행과 수입자가 만불에 전부를 안 하더라도 20% 2,000불만 현금으로 약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예요. US 달러 2,000불을 현금으로 약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현불로 2,000불만 또 은행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요거 현금 한도 약정액은 달라집니다. 약정이 어렵다. 한도 약정으로 3번입니다. 지금 3번의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도 약정으로 일단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한도 금액으로 약정했다고 가정하고 1차로 7만 달러를 신용장 개설했다면 남은 한도는 3만 달러가 된다. 다시 2차로 7만 달러를 또 개설하려면 한도가 3만 달러밖에 남지 않아 추가로 담보금을 내든지 아니면 1차로 개설한 7만 달러를 결제하고 나서 한도가 다시 살아나면 개설할 수는 밖에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굳이 좀 세밀하게 안 할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실무를 담당할 그런 그 무역 실무이기 때문에 한번 요 수익자 회사였었을 때 신용장 개설에 대한 한도 약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10만 달러의 개런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만 달러를 개런티를 해서 여기서 물품 이 개설은행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 물품 수입자가 이번에 7만 달러를 수입하기로 했어요. 책에 의하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뭐가 한정돼 있어요. 약정이 돼 있어요. 약정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10만 달러예요. 근데 이건 뭐 부동산으로 약정했다고 가정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약정을 했어요. 10만 달러어치. 그럼 부동산을 여기다가 맡기고 10만 달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입자가 7만 달러를 LC에서 신용장 개설을 했어요.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3만 달러 남았죠? 그래서 요거를 개설을 하고 또 다른 건을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차로 또 7만 달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정 금액이 얼마가 부족해요. 지금 3만 달러뿐이 없잖아요. 10만 달러를 부동산으로 약정을 했는데 수입자는 1차로 7만 달러를 수입하려고 했는데 2차에 가서 수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3만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차로 하려고 그랬더니 얼마가 부족해요? 4만 달러가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기다려야 돼요. 뭐가 기다려야 돼요? 요거가 수입이 돼서 물건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 7만 불을 결제를 다 하고 할 때까지 얘는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그래서 한도 약정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 팁에는 그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3번에서 이제 위에서 5번째 보면 다시 2차로 7만 달러를 또 개설하려면 한도가 얼마예요? 3만 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얼마로치? 4만 달러어치를 담보로 하든지 아니면 1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게 복원이 되잖아요. 그죠? 10만 달러의 한도가.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개설하는 수밖에 없다. 한도를 관리하면서 운영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적당한 금액을 한도로 정해 약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담보 능력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수입을 할 때도요 그렇게 만만하게 이제 뭐 수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런 내용을 잘 보시고 어떤 그 한도 약정을 부동산으로 잘 담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경영 실적까지도 요구하므로 실적이 좋을수록 예상 한도 금액도 높아진다. 그래서 담보를 제출하고 5만 달러로 약정을 했다. 외국산 부품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000 달러 이내고 납기가 한 달 반 정도 되므로 겹쳐서 2번 개설을 해도 3만 달러는 넘지 않을 것이고 실적이 좋아져서 3번까지 개설할 수 있는 이유를 두었다. 물론 담보가 있어 가능했던 얘기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담보는 5만 달러를 해놨어요. 신용장 개설 담보를.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000 달러니까 뭐 3번 정도 해는 45,000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3번 45,000 달러는 5,000 달러 정도가 충분히 여기 남아 있는 거니까
그 넉넉함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이제 신용장 개설 한도 약정. 여기 신용장 개설 한도 약정이라는 말은 뭐 정확하게 얘기해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명칭은 아닙니다. 은행마다 약간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 보시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내용은 통지인을 통해 생산업체 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수수료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돈을 케이블이라든지 케이블로 돈을 전신환 송금하고 또 거기에 들어간 차지라든지 팩스를 보냈다든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은행에다가 그 수수료를 신용장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팁 안에 여섯 번째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33쪽입니다. 133쪽에 보면 무신용장 방법에 의한 거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133페이지 한번 쭉 보시고요. 무신용장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했어요? 신용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무신용장 방법에 의한 거래가 DADP라고 하는 그 거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무역거래는 그 거래 방법에 따라서 신용장에 의한 거래 방식과 그리고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무신용장 거래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무신용장 거래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추심결제 방법이에요. 그 추심결제 추심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추심은 컬렉션이라고 그랬어요. 이 컬렉션은 뭐냐면 돈을 받아주는 거예요. 요 단어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시켜서 돈을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컬렉션, 그러니까 일반적인 컬렉션 추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역 거래에서도 뭐가 없어요. 신용장이 있으면은 돈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심부름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갖다 줘야 돼요. 돈을 받으러 오라 그랬으면 내가 그 돈을 이 사람한테 줄 수 있게끔. 이거는 신용장에 의한 거래고 DA 추심결제 방법은 이거는 그냥 돈 주세요 안 줘요 이쪽에서 안 줘. 자 이렇게 이거 얘기해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또는 C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의뢰를 했어요. B라는 사람한테 저기 돈 좀 받아주세요. 여기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돈 없어요. 돈 주세요. 돈 없어요. B는 어때요? 여기는 의뢰인이죠.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요? C가 돈 없대요. 요러한 취지예요. 그럼 LC는 어때요? LC를 요거 B하고 LC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어떻게 해요? A, B, C가 있어요. A가 B에게 돈 좀 C에서 돈 좀 받아와. 이건 뭐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B가 C한테 갔어요. 돈 좀 줘. 안 준대. B가 안 준대요 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 받아온 이 돈을 이 사람이 확약을 하는 거예요. 확약은 말씀드렸어요. 확정주기 약속한다. 요게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면 요 위에 거는 추심에 의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신용장 거래에 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추심의 사전적 의미는 대금을 챙겨서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됩니다. 대금을 챙겨서 받아주는 것. 대금을 챙겨서 받아주는 것이지 확약을 해서 내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대금을 챙겨서 받아주는 것으로 돈을 받아야 할 수출자는 물건을 먼저 제공하고 돈은 나중에 받는 그런 그 외상거래인 셈이죠. 그래서 추심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인수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DA라고 부릅니다. DA. 그래서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할 것은 신용장이 없는 무역거래. 요거를 우리가 이제 DA 또 DP라고 얘기하는데요. DA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라고 해서 그 앞에 단어를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거는 DA와 DP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상의에 의해서 그 지급 날짜를 유예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런 거는 수출 그 서로의 관계에 따른 것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A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에 관련 서류가 첨부된 기한부 어음이에요. 기한부 어음이라는 거 여러분 화한어음을 우리가 기한부 어음이라고 그래요. 언제 그 기한부 어음하고 조금 성질은 틀리지만 기한부 어음이라는 건 어느 기한까지 그 어음의 지급인에게 줄 것을 약정하는 것을 우리가 기한부 어음이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 그대로 기한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부 환어음이다. 다큐멘터리 유전스 빌이라고 해요. 유전스. 그래서 유전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유전스 LC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걸 이제 기한부 환어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DA에서 나오는 거는 자, DA는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자, 요거 앞자를 따서 이제 우리가 DA라고 얘기하는데 요 DA를 얘기하면 기한부 환어음. 기한부 환어음이다. 기한부 환어음은 누구하고 약정을 해요?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약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 날짜를 제공해 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되 수입자가 지급인이에요. 지급인으로 발행해서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어때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추심 지시서 이게 뭐라 그러냐? 컬렉션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환어음을 추심 지시서와 함께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신용장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서 들어보세요. 거래은행에 추심을 그러니까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해. 우리가 신용장에는 누구를 지급인으로 하나요? 발행은행을 그러니까 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DA는 누구 책임이에요?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장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지급 확약을 해주지만 이런 인수인도 즉 DA라고 하는 그 조건부에 대한 추심 결제는 진짜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한다. 그래서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이 수입자로부터 어음 인수를 받죠. 수입자는 예전에는 은행을 통해서 받았지만 물론 뭐 이 추심도 그러니까 DA도 은행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어음의 인수를 받으면서 서류를 인도를 해요. 수입자가. 그다음에 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서 추심을 의뢰하여 은행으로 송금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게 무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리를 그냥 저걸로 할까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림.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수출자가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 흐름도를 잘 알고 계시면 DA하고 DP를 그냥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입자가 있어요. 여기를 수입, 제가 우리가 그냥 했던 대로 하죠. 수입자로 할게요, 이걸요. 수입자예요. 그다음 여기 수출자가 있죠. 우리 외식에서 했을 때도 순서가 이쪽이었으니까 수출자. 자, 수출자하고 수입자로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은행을 밑으로 넣을게요. 왜냐하면 은행이 위에 있었을 때는 지급하객인데 밑에로 하면은 여기가 수입자 은행, 추심은행이죠. 수입자 추심은행, 그러니까 추심은행이죠. 그 다음에 수출자는 이 추심은행이에요. 자, 지금 이제 여기를 이제 추심은행이 이것을 여기다 추심은행을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헷갈리는데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가까운 데다 여기 추심은행. 그 다음에 여기 추심은행. 자, 여기 이렇게 두 가지를 놓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게 DA와 DP를 설명하는데 기본적인 수입자, 수출자, 은행을 요 네 개만 간략하게 뒀어요. 자, 1번으로 한번 볼게요. 수입자하고 수출자하고 수출입 계약 체결을 하는 건 똑같아요. 수출입 계약 체결을 하는 게 1번입니다. 요거 DA, DP. 그리고요, 두 번째. IL 신청서, EL 신청서를 발급을 받아요. 수출자는 EL이고요. 요거는 이제 승인 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요건 수입자는 뭐 했었어요, 우리 IL. 요건 어떤 각각의 증빙 기관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요거는 여러분 그냥 어차피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요거 내용하고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수입자하고 수출자하고 1번으로 수출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2번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요, 수출자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요거하고 좀 틀리죠. 선적합니다. 물건을 선적을 해요. 선적을 해서 어디로 보내요? 수입자에게 보냅니다. 수입자에게 보내면 예전에 돈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수출자가 어떤 수입자하고의 일단 수입 체결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는 서류상의 움직임뿐이지 실용장에 의한 거래처럼 꼭 반드시 그걸 받고 안 받고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수출자는 어음 및 운송 서류를 제시를 합니다. 수출자가 어음 및 운송 서류. 여기 3번이에요. 자, 저 실용자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수출자는 먼저 이제 선적을 하고 어음 및 운송 서류를 보내야죠. 여기다가 선적 했습니다. 지금 배에다 실었어요. 배에다 실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적을 하고 어음 및 운송 서류를 제시를 합니다. 그럼 추심 의뢰 은행은 어때요? 어음 및 운송 서류 송부 추심 의뢰를 해요. 이쪽에다가. 이거는 거의 비슷하죠, 그죠? 추심 의뢰. 무슨 서류를 가지고요? 여기 다 환호음, 또 뭐야, 비해 똑같아요. 요걸 추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추심은행은 운송 서류 도착 통지를 해줘요. 어떤 운송 의뢰예요? 여기 그러면 3번, 여기 4번이 되네요. 4번. 요게 서류 도착 통지해요. 어떤 서류들이에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류들이죠. 뭐예요? 비일하고 뭐 또 뭐예요? 환호음. 환호음은 지급인을 누구로 상대한다고 그랬어요? 수입자를 상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요게 5번입니다. 서류 도착하고 BL 환호음에 대해서 서류를 도착했다고 수입자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 어음에 대해서 서류의 환호음에 대해서 어음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 이것을 대금 결제, 요걸 그대로 대금 결제를 해주는 것을 요거는 우리가 여기는 안 적었는데요. DA가 아니라 DP라고 얘기합니다. Documents Against Payment예요. 그래서 이걸 DA라고 얘기하고 DP라고 얘기하는데 대금을 결제를 해주는 것 추심은행에다가 그래 얼마예요? 해서 환호음의 지급이 제시된 금액을 결제해 주는 것을 바로 서류 도착 후에 대금 결제해 주는 것을 추심은행에다 결제를 해 주는데 이것을 바로 서류와 받으면서 대금 결제해 주는 것을 우리가 DP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도착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고 그대로 환호음에 대한 제시된 금액은 이때는 기한부 환호음이라고 그러죠. 아까 설명했었어요. 기한부 환호음. 이 기한부 환호음대로 돈을 서류와 함께 주지 않습니다. 요것을 대금 결제하지 않는 거, 서류만 그냥 받아가는 거, 요것을 DA라고 얘기해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앞에 자를 따서 DA라고 얘기하는데 요거와 요거 대금 결제와 대금 결제를 하지 않는 요 부분이 DA하고 DP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금 결제를 하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대금 결제를 하면 DP라고 그랬고요. 서류가 도착해서 서류만 받아가고 대금 결제 안 하면 DA라고 했어요. 요 부분이 틀려요. 그래서 DA와 DP는 그리고 이제 요거 몇 번이에요? 7번? 7번이 어딜까요? 7번.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DA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가 아닌 억셉탄스 같은 게 서류를 갖다 억셉탄스 할 경우에는 나중에 돈을 주죠. 그럼 나중에 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DA 같은 경우 나중에 돈을 줘서 며칠 후에 또는 몇 달 후에 돈을 주게 되죠. 차후 지급. 그러면 여기서 돈을 받아서 추심은행은 어디로 가요? 다시 이쪽에다 얘가 돈 줬어요. 여기서 돈 의뢰하면 송금하는 거죠. 그죠? 송금하고 그때 다시 여기서 받은 그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그때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신용장 거래와 특별한 건 없다고 보지만 이 추심은행들은 뭐가 없어요. 지급의 책임이나 그 지급의 확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서류 왔어, 서류 보내줘, 서류 했어, 돈 받았네, 돈 받았어, 너희들 돈 여기 받았어, 일리 가,
이러한 중간에 추심 그야말로 돈을 받아 주는 중간 역할 뿐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DA하고 DP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간략하게 지금 교재에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그래도 읽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DA 거래 절차를 한번 보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자는 뭐부터 해요? 상품하고 손적하죠. 여기서 보냅니다. 배 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출자는 관련 서술이 첨부된 어업 및 운송 서류, 요것을 다큐멘터리 아까 유전스 비일이라고 해갖고서 기한부 환원 해서 여기다가 추심 의뢰은행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근데 요 발행인은 수입자를 전에 우리 신용장 거래에서는 지급인을 누구로 했어요? 개설은행. 즉 그 수입자의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해서 환호음을 청구를 했는데 발해서 여기는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해서 발행합니다. 그게 이제 기한부 환호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한부 환호음을 발행을 해서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이죠. 그 환호음과 관련 서류들을 어디요? 수입자의 추심은행 송부합니다. 그죠? 추심의뢰했죠. 그죠? 4번에. 그 다음에 5번에 서류를 접수한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이 거래은행은 수입자에게 내도 통지를 해요. 서류 도착했어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서류를 접수한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내도 통지를 한 거죠. 수입자는 어음의 인수를 합니다. 여기서 어음의 인수를 하고 서류를 인도받아요. 근데 이 서류를 인도받고 돈을 안 주면 뭐라고 그랬죠? DA라고 그랬어요. 서류를 도착하고 돈을 주면 DP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DA와 DP가 다른 점의 한 부분이에요. 수입자는 어음의 인수를 하면서 서류를 인도받는다. 수입자는 어음이 만기일이 되면 거래은행에 대금을 지급한다. 만기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달, 45일, 2달 이런 식으로 후에 돈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환어음의 기한부 환어음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 수입자는 물건을 이미 돈도 내지 않고 찾았지만 40일 후에 수입자는 어음이 만기일이 되면 거래은행에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수입자 은행은 수출자의 은행으로 송부합니다. 송금하는 거죠. 수출자의 은행을 수출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였냐면 DA래, DA. 자, 그럼 DP는 어때요? DP 결차를 다시 한번 DP만 별도로 해볼게요.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수출자는 배에 의해서 선적을 해서 물건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수출자는 관련서들이 첨부된 일람부 환호음, 일람불 이 돈을 받을 때는요 일람불 환호음을 해야 됩니다. DA는 기한부 환호음을 하지만 DP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어음을 일람불 환호음을 추심지수서와 함께 수입자를 환호음 지급인으로 해서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를 해요. 그러면 이 추심 의뢰은행은 수입자의 거래 그 환호음과 관련 서류들을 보내죠. 그 서류를 접수한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수입자에게 뭐를 해요? 이런 수입 내도 통지를 합니다. 이런 서류가 왔습니다. 너희들 물건이 필요한 BL 서류하고 같이 환호음이 도착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럼 수입자는요?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서류를 인도받아요. 요게 DP예요. 수입자의 은행은 수출자의 은행으로 송금을 해요. 그 다음에 추심 의뢰은행은 다시 수출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을 보내주는 거죠.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자 이 DA와 DP는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 어떤 차이점이냐? DA는 기한부 환원으로 해서 언제까지의 그 금액을 지불하면 되지만 DP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장과 추심결제 방식은 어느 쪽으로는 흡사하면서 어느 쪽으로는 조금이 아니라 대금 결제 지급 방식에 대해서 차이를 많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잠깐 보고서 요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아까 교재 말씀드렸던 교재죠.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34페이지 교재 한번 보실까요? 교재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신용장과 추심 결제 방식 비교가 나와 있어요. 그 표를 한번 보세요. 10-1번인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신용장과 DA, DP의 공통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세 개가 환어음이 발행이 되죠. 하나는 일반 화환어음이고 또 하나는요. 기한부 환어음이에요. 또 하나는요. 일람불 환어음이에요. DP는 일람불 환어음이고 DA는 기간 환어음이에요. 어느 기간 동안 말미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시기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통점에 보세요. 표 13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LC하고 DP는 어때요? S사이트예요. 즉시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유전스는 어때요? 유전스 LC라고 해서 우리가 LC 할 때 잠깐 배웠습니다. 어느 날짜의 기한을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조금 딜레이를 시켜주는, 그래서 그걸 유전스 LC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유전스 LC하고 DA에는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DA의 그 환어음은 뭐라고 그랬죠? 기한부 환어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신용장을 보세요. 그 옆에 신용장의 차이점하고 이제 나와 있어. 신용장은 어때요? 환어음 지급인이 개설은행이에요. 개설은행. 그 수입자의 개설은행이 지급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DADP는 누구예요? DADP는 누구예요? 이 지급인이, 환어음 지급인이 수입자예요. 근데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이에요. 그게 좀 틀리죠. 그 다음에 결제 방식은 매입에 의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내고를 하는 거죠. 어디 가서요? 수출자는 그 매입은행 가서 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하는 거죠. 환어음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설은행에 지급 하격이 있다. 개설은행의 지급 하격이라는 게 뭐죠? 개설은행은 무조건 돈을 줘야 돼요. 어디에다가? 그 서류가 도착이 되면 무조건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급을 약속한 거예요. 확정스럽게. 그래서 요거는 그 추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ADP하고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환어음 지급인이 수입상이에요. 그죠? 수입상이 환어음 지급인이에요. 원래 신용장은 개설은행이었었는데, 근데 결제 방식은 어때요? 추심에 의하여 사용한다. 추심은 확약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돈 주고 돈 받아오래, 여기 써, 이렇게 해서 심부름만 한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심부름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은행의 지급 하격이 없습니다. 그죠? 은행의 지급 하격이 없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DADP는 신용장하고는 같은 그 라인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책임 범위에서는 신용장 쪽이 상당히 책임 범위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떤 그 거래에 대한 그 수입상이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은행과의 어느 한도 금액을 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다시 한번 나중에 그 표가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DADP에 의한 수출입 결제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DADP 장시간 시청
해주시고 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DADP까지 제 2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